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율곡의 친구이자 화산아파 또 성수침의 아들 무게 성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무게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렇게 화산서원을 가봐야 되겠죠. 화산서원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옛날 파산서원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것이 6.25 전후를 하면서 모습이 사라졌고요. 지금은 그냥 겨우 이런 모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태어난 곳은 서울 수나방, 오늘날의 인왕산 아래 경기상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청성당이 아주 유명한 학자셨고요. 그래서 청성당 유지, 터 이렇게 저희가 가봤을 때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 학교를 지으면서 이런 흔적을 다 뭉개버리지 않고 맹주천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강당, 체육관을 이렇게 지으면서 거기를 청성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 여기가 그런 자리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비 옆 측면에 보면 지금의 창성동은 창녕 성씨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게 불러왔다. 이런 것도 창녕 성씨 제가 그렇지만 처음 알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이렇게 역사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다시 한번 감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청송당 선생이 이렇게 살았던 무게가 여기서 10살까지 살았겠죠. 그런 인왕산 자락 아래 아주 제일 전망 좋은 자리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살 때 파주로 내려왔던 이유는 그 조광조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많이 화를 입는 것을 보면서 그때 살인 학자들은 다 시골로 내려가서 이렇게 조용히 살죠. 그리고 17살에 순천군수 딸 고령진 씨와 결혼을 했고요. 또 백인골 선생에게 배우기도 했죠. 그러다 19에 문영이가 태어났고 맏아들 20살 때 그렇게 이제 율곡이 무게 마을로 찾아오죠.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그러면서 둘이 평생 도의지교를 맺었는데 이것이 이 우정이 평생 갑니다. 중국에만 관포지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율곡과 무게의 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려오죠. 25살 때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27에 돌아가십니다. 이 파평윤 씨 따님이 그 윤사원의 외동딸인데요. 바로 이렇게 외가로 내려왔던 이유는 이렇게 윤사원의 그 터가 있으니까 외가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도 또 이렇게 효심을 다해서 간호를 했지만 정말 효자였거든요. 무게 선생이 30살에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율곡에게 이제 행장을 부탁했고요. 이때 그 율곡과 이런 교류를 정말 하면서 이런 것들은 서로 든든하게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졌죠. 32살에는 외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외손봉사까지 하게 되는데요. 파산서원 건너에 보면 여기 윤사원의 묘소가 있는데요. 여기 비석을 가봤더니 사위는 청성당 성수침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33살에 고봉기대승에게 아버지 성수침의 묘지명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벼슬을 또 이렇게 좀 천거를 해주는데 나가지 않고요. 이해에 34살에 퇴계 선생이 이제 시골로 돌아가시니까 퇴계 선생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네 이러면서도 시조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이해에는 또 파주향교 교수 조은이 찾아와서 배움을 청했고요. 백인걸과 이의의 주창으로 파산서원을 세우고 성수침을 모셨는데 나중에 여기에 백인걸도 모셔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5살 때는 퇴계 선생에게 아버지의 묘발명을 청탁하는데 이걸 써놓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금방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했던 이야기도 나중에 그 묘발명 뒤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7살에 봄에는 무게 서시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개성에 천마산을 유람하고 서경덕이 살던 집터를 보고 왔고요. 맏아들이 근데 19살에 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율곡이라는 이름이 할아버지 묘소에 비석에 나타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여기가 바로 우계입니다. 그 개울 소들이 이제 뭐 풀도 뜯고 물도 먹는 개울이라는 이런 의미겠죠. 근데 정말 개울이 넓고요. 가막산과 파평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가면서 여기를 율곡이 이제 19살에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한가로운 사람은 손에 책을 펴들고 서로 마주하며 돌아갈 줄 모른다네. 이런 우정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개울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율곡과 우계가 가막산으로 조금 멀리 놀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북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우정을 나눴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상으로 제가 동화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수컨, 이 바위 좀 보게 머리하고 꼬리하며 영락없는 거북이 모양이지 않은가? 그러게 오래 산다는 거북이처럼 우리도 오래도록 잘 지내기로 하세. 물론이요, 우리의 이 호연지기의 마음을 거북이가 듣고 새길 것이요. 우리 다음 가을 모임은 백년사에서 가질까 하는데, 그거 좋지요. 겨울이 오기 전 단풍의 절경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구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조로 말미암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북바위에 앉아서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비슷한가요? 자, 가막산에 놀러 갔을 때 우계가 이제 일곱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를 남깁니다. 우계가 양쪽 산을 끼고 한물길 시내가 흐르고 좁은 골짜기에 단풍나무 한옥씩 붉구나. 취비봉 밑에 절로 들어가니 절벽에 푸른 솔 볼만하구나. 이 지금도요. 여기 가막산에 가면 그 바위 사이에 소나무가 정말 멋있거든요. 이때는 더 멋있었겠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운계사에서 놀자. 그래서 운계사 밑에 있는 운계 폭포를 여기다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것이 이제 가막산이죠. 야외의 맑은 경치 함께 보려고 청학동 깊은 데까지 찾아갔네. 양쪽 벼랑 먼 골짜기에서 내려왔는데 한 가닥 물은 한복판으로 쏟아졌고 바위를 밟아가니 구름이 발 아래 일어나고 소나무 아래 앉았으니 이슬에 옷이 젖는구나. 다시 백년사의 모임을 약속하니 치솟는 흥이 가을철에 알맞구나. 이게 친구가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감흥이 느껴지시죠? 우계가 37살에 우계 서시를 지었다고 했죠? 서시의 조심해야 할 일, 뭐 졸립지 않을 땐 눕지 않는다. 그리고 선배가 이제 먼저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러 나갈 때는 선배가 먼저 나가고 나이 어린 후배가 나중에 나간다. 이런 것을 규칙을 다 적어놓은 게 바로 서실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앞에 무게 서실이 있던 것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갈아 놓아서 콩을 심으려고 했던지 이렇게 하고요. 지금은 이 산 아래에 요 우계 서실 비석만 2개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저쪽으로 화산 서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파평산이고요. 굉장히 호연지기의 마음을 키울 만한 장소 같지요? 그리고 우계가 53살 때 제자 조원이 동인들이 공격하는 거에 이게 과격하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우계가 말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갖다가 선조는 구봉 송이필이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 송이필을 더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노의 그 주인공이 바로 구봉이라는 말이 있죠. 구봉 송이필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때부터 우계는 계속 건강이 안 좋아 묘지명을 짓고 창녕, 성혼, 묘 이렇게 5자만 쓰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55살에 귀일주로 귀양간 조원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는데요. 조원이 바로 이렇게 이제 율곡과 우계를 이렇게 변론하려다가 자꾸 편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조원이 이제 귀양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정열입 사건이 터져서 서인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그 송강 정철 보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는 진짜 한 1000여 명 죽이죠. 그런데 이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뭐 자기가 싫으면 죽이는 거예요. 뭐 누구 죽음에 웃었다고도 죽이고 뭐 괜히 눈물을 짓는 것을 봤다 뭐 이러면서도 죽이고. 그런데 최영경이 이제 우계하고 좀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계가 조금 알려주지 않아서 죽였다고 우계를 동인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56세에 경인봉사를 올려서 공란 문제라든가 부정적 이런 것을 참
선조가 거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서도 정사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성원을 다시 부르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선조의 그 이중성을 볼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자기보다 앞서가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뭐 죽이려고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좁고 좀 그랬던 임금이었죠. 57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1년 전입니다. 율곡문지 편찬관계로 해주 율곡제자 박요령과 이렇게 편지를 하고 목차는 김장생, 송익필에게 수정을 하게 했고요. 통진영감 이주순에게는 학문 토론이면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부나 물으려면 오지 마라.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송익필과 상의하여 해주 율곡제자들과 율곡선생전서 편찬 방향을 정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죄를 짓고 관직에 있지 않으므로 참여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저는 관직이 안 있었으니까 참여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철이 광해군 책봉권을 했다가 강계로 귀양 갈 때 임진나루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4월 12일 임진왜란 30일 음력 금은밤 의주로 선조가 몽진 갈 때 우계의 집이 여기서 얼마큼 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용로가 동인이죠. 여기서 아주 가깝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걸어오기에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비가 올 때는. 그래서 섭섭함을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의 부름에 성천으로 가서 세자를 만나고 의주로 가서 임금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벼슬을 받았으나 그걸 내놓고요. 10월에 석담정사에서 5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 제자들을 만나 율곡의 행적을 책으로 내는 것을 논의했죠. 정철 강화에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율곡도 죽고 정철도 죽고 자 임진왜란 중 의정부 우참참 벼슬을 받았으나 그런 거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율곡이 임진왜란 때 신의주를 갔다가 오다가 이제 해주 석담에 율곡에 이제 제자들이 많은 곳이죠. 거기에 둘러서 이 시를 씁니다. 60세에 늙고 병든 이몸 생에 굴러다니는 쑥대와 같구나. 저녁 눈 내려 돌아가고픈 마음 간절하나. 어지러운 산속에 외로운 그림자만 남아있네. 병화가 남쪽 변방을 휩쓰니 고향 소식 듣고자 북풍을 향하느나. 고향 소식을 들려면 남쪽을 봐야 되는 물어봐야 되는데 북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태평성세에 좋은 운이 열릴까 하여 아름다운 상소로 풍년을 지몽하네. 자, 이때 그 한양 강남에 있는 성종의 시신 확인을 해보라고 우계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우계가 이제 집에 화평면에 둘러서 제사를 지내죠. 이날 1593년 5월 20일 선생은 땅에 묻은 신주를 꺼내 서실에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가장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자 조원이라고 합니다. 왜? 임진왜란 때 또 이렇게 싸우다가 큰일로 죽었으니 그 제자의 죽음이 가장 큰 문제였겠죠. 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60세 때 그 일본과 이렇게 강화 교섭을 했는데 이걸 또 의심을 받아요. 여기서 또 이용로가 모함을 하죠. 그리고 파산이 폐허가 되어서 황해도 연안으로 갔고요. 모든 식구들이 파산으로 돌아왔으나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사찰에서 밥을 갖다 주었고 또 가시덤불 해치고 거처를 마련했다고 편지를 변희중에게 보낸 것으로 봐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64세에는 우계사상 최악의 날들이 이어지는데요. 거친 곡기도 주려며 보며 죽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계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뭐 외할아버지 이런 게 다 진짜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 어려울 때 돌아가셔서 매일 유언이 그거예요. 관도 쓰지 말고 나를 소달구지에 그냥 입던 옷을 깨끗이 해서 종이옷 한 벌 입혀서 갖다 묻어다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65세 6월 6일 돌아가셨을 때 부봉과 황신에게는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냈고요. 이제 했는데 그 제자들이 황신과 오인겸이 그러죠. 선생이 비록 자신을 폄하했으나 우리가 어찌 감히 각박한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하면서 장례를 나라에서 치러주게 하죠. 그리고 또 여기도 한다는 제자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월사 이정기가 무게 행장을 짓고 향양리 부친묘소지에 장사 지냈죠.
사후 4년 후에 정인홍동일파 주장으로도 간접 추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후 13년 율곡이 청송서원 세웠던 터에 이 후생들이 거기를 중창하면서 이제 파산서원으로 만들고 성수침과 성혼을 함께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25년 후에는 이정비와 오윤겸 등 성혼의 간접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35년 후에 민조 11년에 문간이라는 시호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84년 후에 경신왕국을 서인이 집권해서 이이와 함께 문묘에 배양되었고 숙종 15년에 기사완국으로 남인이 집권하니까 율곡과 우계는 또 패출당하죠. 그리고 숙종 20년 사후 96년 후에는 갑수왕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집권을 하니까 이이와 율곡이 다시 문묘에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계가 어느 날 율곡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막 율곡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계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듣지 않은 걸로 하겠네. 나는 살아서는 이의와 뜻을 같이 하고 죽어서는 같이 반열에 들겠네. 이렇게 한 말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우계의 동료들도 많고요. 율곡, 송익필, 정철, 심의겸, 아주 정철 여기 또 들어있네. 백유함, 안민학, 황신. 그런데 또 제자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헌, 오윤겸, 황신은 이제 제자로 또 들어가죠. 백유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조언이 그 길주로 입에 갔을 때 조언에게 죽고 사는 것을 편하게 달렸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책을 읽으며 이치를 탐구하여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라. 이렇게 당부했던 편지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계가 돌아가시고 이제 파산서원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되면 이렇게 파산서원에 많은 분들이 또 모여듭니다. 이것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호고요. 여기 안에는 성수침, 또 스승이었던 백인걸, 작은아버지 성수종, 성훈 이렇게 네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쪽으로는 화당 신민일 선생, 아들 창랑 성문준, 그다음에 옥천 조감 또 세 분의 묘도 같이 이렇게 저기 어떤 뜻이 배양이 되어 있어서 저기서 저걸 경연단이라고 하죠. 저기서 제사를 또 지내는 그때 같이 지내줍니다. 파산서원에는 이렇게 하마비가 그때 옛날부터 서 있던 곳이 그냥 서 있고요. 선조가 율곡이 우계를 천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고 물으니까 율곡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견해의 경지를 가지고 논한다면 제가 다소 나은 점이 있겠으나 효행의 독실함은 제가 성운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제 율곡도 죽고 우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쇠잔한 목숨이 아직도 붙어 있으나 율곡은 고인이 되었다. 10년 전에 율곡이 나를 찾아와 우리 집에서 유숙했는데 중추절 때 풀벌레들이 물어 스스로 죄에 즐거워하며 수고로운 줄도 모르는 듯했다. 내가 감탄하여 미물도 자신의 직분을 다 아는구나. 그러자 율곡이 지각이 뛰어난 자들은 이해가 밝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은 본성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나 미물들은 천기가 스스로 움직여 굳이 닦지 않고도 천직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 오윤겸과 황신에게 주죠. 자, 여기 우계에는 고양시 대자리에 가면 송강마을이 있죠. 거기 잠시 벼슬을 이제 물러나서 머물고 있었던 정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를 소 타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 유명한 시 있죠. 제 너머 성권놈 집에 술 익었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얹어 지질 타고 아희야 내권농 계시냐 정좌수왔단 하여라. 이 오면서 얼마나 그 술 먹고 싶어서 기대를 하면서 친구 찾아가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술 하면 정철이 우리나라에선 정말 거의 1인자죠. 이런 시도 여기에 걸려 있고요. 우계와 정철. 고양시 송강마을에 살고 있던 우계가 찾아오는 장면을 송강이 시로 읊은 거고요. 그리고 낙향한 정철이 담양에서 삼위인곡과 손미인곡 등 수많은 가사를 지었다는 편지를 받고 또 답시는 이렇게 씁니다. 술도 끊고 수행을 하여 얼굴이 붉은 옷과 같으며 코끝 붉은 반점도 모두 없어졌다고 들어 몹시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삶과 술과 여색을 멀리하시어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취미를 삼기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철이 하루도 술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됐던 분 같죠? 정말 그 장진주사 이렇게 뭐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꽃 꺾어서 계산하면서 마시자는 그 얼마나 아주 한량입니까? 우계가 나이 들어서 아프단 말을 듣고 백운산에 살고 있던 이의건이 분병을 하러 이제 왔다 갈 때 우계가 이렇게 시를 씁니다. 그리웠던 그대 만나 내 마음 서글퍼지네. 무궁 속으로 들어가니 만상이 허무하네. 생각해보면 해마다 산월이 아름다운데 그 맑은 빛 얘처럼 우계를 비추겠지. 쓸쓸하죠. 그리고 월사 이정구가 우계 행장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1570년에 적성현감이 되었으나 사은하고 파산으로 돌아왔는데 원군의 학도가 모여들어 문을 배웠다. 선생은 정성을 다해 가르치면서 서실의를 지어 서실의 학교를 세웠다. 이때는 이 파산이 여기가 충청도 지역부터 이렇게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북부에 있는 서울대학교 자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봉 송익필에게 편지를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죽었다는 소리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눈을 감은 다음이어서 부봉 송익필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읽어요. 자 보세요. 한 통의 서차를 받고 눈물 줄줄 흐르니 병중에 다정한 말이 죽은 뒤에 전해서네. 호연지기는 평소에 밝은 태양과 같았는데 유학은 이날 저녁 황천에 닫히었네. 삼경의 달빛 아래 연잎에 이슬이 맺혔고 말리 먼 하늘 가을강에 문이 닫혔네. 풍물은 도리어 인사 따라 떠나지만 신교가 가물거려 그저 그립기만 하네. 정말 남자들의 우정이라는 거는 정말 깊죠. 그리고 또 외손주 윤중이 그 파산서원이 이제 서실이를 짓고 이제 우계 서실을 짓고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우계 성원이. 그때 충청도 거기에서 윤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윤왕이 이제 우계 선생 딸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래서 우계 겨울가 파산서원 우계 석실 그 아래에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윤왕의 아들이 윤선거, 윤선거의 아들이 윤중인데요. 이 외손주 윤중이 그 우계석실 준공기를 쓰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지은 지 24년 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병화가 미친 곳마다 잿더미 없으나 서실만은 다행히도 재난을 피하였다. 옛집은 모두 불타버리고 단지 서실만 남아있었다. 주구당 뜰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슬피 통곡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신주를 꺼내어 서실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난리가 안정되고 나서 을미년 선조 28년 봄에 선생은 다시 우계로 돌아왔는데 그대로 서실을 사당으로 쓰게 되었다. 그 이유는 큰 난리를 겪은 터라 사당을 수선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뒤로 2대를 지나는 동안 가난으로 인해 더욱더 사당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증손인 성의주 대에 와서 비로소 세력을 모아 사당을 건립한 뒤에 신주를 봉헌하였고 서실도 옛 모습대로 복구하여 썩은 석가래와 망가진 기와를 바꾸고 벽도 새로 발랐다. 그리고 선생께서 손수 크게 우계서실이라고 썼던 네자의 옛 편의 글씨를 다시 찾아내어 성악한 다음에 내다 보았다. 들보와 도리도 바뀐 것이 없고 뜰의 섬돌도 옛것 그대로여서 완연히 옛날 모습 같았다. 이해가 현종 11년 서실을 세운 지 101년이 되는 해에 다시 이렇게 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윤중이 말하기를 나는 또 이곳과 관련하여 감개무량한 것이 있다. 왜? 나의 조부께서 그러니까 윤중이요. 2조 참으로 있을 때 처음 이곳에 집을 마련하셨는데 그때 뜰에 소나무 8그루를 심어 팔송이라는 자호는 윤왕의 호가 팔송입니다. 대체로 여기에서 뜻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선지께서도 일찍 이곳에 와서 살고 싶어 아버지 윤선거도 살고 싶어하는 그것을 시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100년의 도가 실추되지 않았으니 내 이 언덕에서 늙어가고 싶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계 선생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런 시를 쓴 거죠. 그러면서 끝내 그 뜻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지만 자식으로서 감히 잊을 수 없는 일이므로 만약 천지신령의 도움으로 죽기 전에 이곳에 와서 우리 선조 양대의 소원을 내가 받들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성시재현들과 선생의 서실에 귀의하여 선생의 훌륭을 대하면서 위에서 말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유감없이 내 여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써서 벽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졸렬한 글솜씨에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감히 이렇게 전말을 서술하여 기문을 짓고 아울러 마음속으로 느낀 바를 이렇게 접어 덧붙이는 바이다. 이것을 현종 14년에 우계 선생의 외증손 파평사람 후학 윤중이 삼가 기록한다. 저기 아시겠죠? 우계서실이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이상형의 세계처럼 그랬던 그 배움의 전당이 바로 우리 파주 파평면 눌로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계 성원의 묘를 가보겠습니다. 우계 성원의 묘도 아버지 성수침의 묘보다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비석이 옆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이렇게 여기 제사 지내는 제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봄 춘향제를 지낼 때 한번 가보았는데 아주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 묘와 이 사당 자리 가운데에 성수침의 묘갈과 성원 신도비와 묘갈이 있는데요. 성수침 묘갈을 그 비각 앞면에 이이가 행장을 지었고 기대승이 묘지문을 썼으며 이왕이 찬하고 이왕이 글씨를 써줬어요. 김상룡이 전자집자했고요. 뒷면에는 조익이 썼고요. 조익이 찬을 했고 윤선거가 글씨를 썼습니다. 윤선거의 동생이죠. 글씨가 너무 약하다는 말들이 있어 송시열등 비음기를 세우는 날 퇴계 선생이 직접 찬하고 쓴 것이 어디 또 있겠느냐는 유학자들의 뜻에 그런 내력을 뒷면에 글씨를 좀 더 크고 깊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 퇴계 선생의 찬한 글을 받아놓고 간직해왔는데 혹시 없어질까 염려하는 마음까지 거기 쓰여 있어요. 이는 임난의 온 나라가 어려워서 빨리 세우지 못한 거죠. 성수침 그 묘 앞에 묘표 음기에는 앞에는 성선생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세상 뒤에 세상에 성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비석의 뒷면에 새깁니다. 자, 이번에 성원의 신도비 저 안에 비각에 있죠. 앞면은요. 김상원이 찬했고 근데 김상원이 이렇게 말해요. 김상원은 사실 우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상원이 정말 이런 걸 잘하니까 한번 쓰라고 했는데요. 나는 만학도로서 우계 선생을 뵌 적이 없다.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원 신도비의 앞에 글씨는 왕이지체로 김집이 써져. 그리고 김상룡이 전설을 했고요. 신도비를 먼저 세운 다음에 묘소에 묘갈, 아까 삐뚤어 옆으로 서 있었다고 그랬죠. 이 묘갈은 5,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세우게 되는데요. 김집이 찬을 했고 이번에는 글씨를 윤순거가 글씨를 썼습니다. 자, 우계 성원이 이제 파산에 살았다고 해서 파산학자, 파산별곡 이런데 2017년 4월 8일 운정행복센터에서는 파산별곡이라고 해서 우계와 율곡과 이제 부봉 이런 분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낭독으로 공연을 한번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계 성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기에 파산서원은 그 고종 때 그 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성원을 철폐시킬 때 철폐되지 않았던 47군데 서원과 사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파산학파라고 해서 이렇게 벼슬에 나가기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뜻을 두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친 자리가 바로 파산서원이고요. 율곡과 평생지기로서 의리를 지켰던 그런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파산서원입니다. 자, 여기를 지나가면서 한번 가보셔도 좋겠고요. 자, 다음에는 부봉 송이필 이분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